개인적으로는 일단 양민혁 선수가 운동하는 모습보다 계속 손흥민 선수 표정에만 시선이 좀 많이 쏠리더라고요. 누구나 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양민혁 선수가 이렇게 탁 운동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누가 봐도 보이는 앵글인데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손흥민 선수가 서 있었잖아요. 제가 든 첫 번째 감상은 이거 연출일까? 아니면 우연일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궁금증이 생겼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굉장히 연출 같다는 느낌이었는데 진실은 뭐 손흥민 선수와 양민혁 선수도 토트넘 구단 관계자분들만 아시겠죠. 사진을 보고 제가 들었던 느낌은, 예전에 박지성 선수도 2011-12 시즌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의 마지막 시즌이었는데 박지성 선수가 2005-2006 시즌에 맨유에 입단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긴 시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1군 무대에서 활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시즌이었던 2011-12 시즌쯤 됐을 때는 이미 박지성 선수보다 맨유 경력이 많은 선수들이 뭐 긱스나 뭐 이런 선수들 말고는 거의 전무했었어요. 심지어 그때는 여름 이적 시장 당시에는 스콜스도 은퇴를 했던 상황이라서 베테랑이 더 줄어든 상황이었거든요. 게리 네빌도 은퇴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 위에 고참 선수가 사실상 딱히 별로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 그 1군 선수단이 프리시즌 때 다 같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데 뒤쪽에서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편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화면에 찍혔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와, 정말 박지성이 이 팀에서 오래 뛰었구나, 그 위험이 많이 느껴진다, 그런 인상을 좀 받았었는데, 저는 그냥 이번에 손흥민 선수의 그 여유 있게 우리 또 동생의, 또 한국 동생의 훈련을 이렇게 지켜보는 그 손흥민 선수의 뿌듯해하는 표정을 보면서 역시 미스터 토트넘이다, 참 팀에서 여유가 느껴지고, 또 이런 사진의 앵글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누구나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또 베테랑으로서 이제 인정하고 있는 단계니까, 뭐 항상 그런 걸 너무 당연하게 느껴왔지만 또 사진을 보면서 새삼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좀 체감하게 된 그런 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는 뭐 골까지 넣으면서 팀 K리그 상대로 상당히 좋은 활약을 전반전 때 보여줬었고, 양민혁 선수는 사실 강원FC에서 올 시즌 이미 1군 무대에서 뛸 때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오른쪽 윙으로 활약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속팀에서 오른쪽 윙이 익숙했는데 팀 K리그 당시 박태하 감독이 양민혁 선수를 왼쪽 윙으로 배치했습니다. 물론 양민혁 선수가 프로에 입단하기 전에는 왼쪽 윙을 또 많이 봤던 경력이 있어서 왼쪽이 낯선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그 팀 K리그와 토트넘의 쿠팡 플레이 시리즈 경기가 있기 직전까지도 소속팀에서 오른쪽 윙을 뛰어서인지 왼쪽에 갑작스럽게 출전을 하다 보니까 약간 양민혁 선수가 좀 더 중앙으로 들어올 때 상대 압박에 둘러싸이고, 그러면서 뭔가 K리그에서 보여줬던 자신감 있는 패턴 플레이가 좀 쉽게 안 나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양민혁 선수의 장점 중 하나가 뭐 조금 뒤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양민혁의 장점은 또 플레이메이킹, 그러니까 동료를 활용하는 능력에도 있는데, 팀 K리그와 같은 이런 갑작스럽게 구성된 올스타 팀은 동료들과의 호흡을 아무래도 원활하게 기대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양민혁 선수가 혼자 뭔가 상대 압박을 풀어내거나 뚫거나 이런 상황들이 강제가 되는데, 평소에 본인이 뛰었던 오른쪽이 아닌 왼쪽의 위치가 옮겨지다 보니까 그날 경기 활약은 사실 양민혁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많았던 것에 비해서 그렇게 뭔가 인상적인 장면을 많이 남기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왼쪽 윙에 기용된 변수, 그리고 올스타 팀이다 보니까 뭔가 동료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직력과 호흡이 좀 완전하지 않았던 것,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고, 또 하나는 사실 양민혁 선수를 우리가 지금 많이 기대하고 있지만 2006년생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나이로 따졌을 때는 이제 19, 아직 고등학교 이제 졸업을 앞둔 선수인데, 이 나이 때 긴장하는 게 당연하죠. 그것도 그냥 프로 레벨이 아닌 무려 토트넘 호스퍼의 또 대한민국의 모든 축구 선수가 존경할 만한 손흥민 선수가 상대로 뛰고 있는데, 그 정도 경기에서의 저 실전 경기 출전이면 긴장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런 뭐 약간의 긴장까지, 그런 것들이 조금 양민혁 선수가 어려워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양민혁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정말 토트넘에 합류하는 시기가 지금 합류한 시기보다는 원래 늦게 예정이 되어 있어서 12월 거의 말쯤까지는 국내에서 스케줄을 예정하고 있던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토트넘의 호출을 받았죠. 이유는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 양민혁 선수가 빠르게 팀에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구단, 감독, 아무래도 이들이 직접 양민혁 선수가 빨리 소집되기를 원하면서 자연스럽게 K리그 시즌이 끝나고 몸을 조금 회복할 시간을 준 다음에 12월 초중순에, 12월 중순이죠. 12월 중순에 바로 양민혁 선수를 영국 런던으로 소집을 했습니다. 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토록 양민혁 선수를 빠르게 원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양민혁 선수가 뛰는 위치는 측면 윙이죠. 왼쪽 윙, 오른쪽 윙 뭐 다 되는 선수고, 강원에서는 비교적 오른쪽 윙으로 좀 많은 시간을 뛰었습니다. 아마 토트넘도 양민혁 선수가 프로 무대에서는 오른쪽 윙의 경험이 더 많다는 거를 익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오른쪽 윙의 토트넘의 지금 1군 스쿼드의 상황을 보면 일단 야심차게 데려온
오도베르 선수는 부상으로 지금 긴 시간 빠져 있고 또 앞으로도 긴 시간 결장이 예고가 되어 있고요. 브레넌 존슨 전반기 때 잠깐 연속골을 넣긴 했지만 딱 그뿐이었죠. 존슨은 판단력도 너무 아쉽고 마무리도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브레넌 존슨은 계속된 부진을 이어가면서 오른쪽 윙 자리에서 나왔을 때 굉장한 아쉬움을 안기고 있고요. 쿨루셉스키, 오히려 올 시즌 쿨루셉스키가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 윙에서 뛰지 않고 중앙 미드필더로 뛰고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로 뛰면서 오히려 쿨루셉스키가 더 넓게 본인의 볼이 없을 때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활동량,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선수가 움직임에 대한 이해도가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공간에 대한 이해도. 그러다 보니까 볼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딱 직접 들어가면서 볼 순환에도 기여해주고 상황에 따라서는 박스 쪽에 영리하게 자리 잡아서 골까지 넣어주는 쿨루셉스키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지금 잘하고 있는 위치는 측면이 아닌 중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윙 자리에 지금 쿨루셉스키를 분류하기에는 중앙에서도 이 선수가 해줘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오른쪽 윙으로만 분류할 수는 없죠. 그러면 지금 오도베르 부상, 브레넌 존슨도 폼이 별로고 마이키 무어라는 또 유망주가 있는데 올 시즌 출전 기록을 보면 리그는 83분, 유로파 리그는 183분, 카라바오컵을 22분가량 뛰었는데 최근까지 질병으로 인해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제 1군 무대에선 이탈을 해 있었고요. 이 선수도 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른쪽 윙에서 믿고 쓸 수 있는 자원이 1군에서는 말 그대로 전무한 상황이라고 봐야죠. 물론 양민혁 선수도 지금 바로 영국에 가자마자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이 1군에서 믿고 쓸 수 있는 자원으로는 분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1군 선수단에 지금 주전급 선수가 없는 위치에서 그래도 경쟁을 볼 만한 어린 자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 중에서 그 경쟁을 통해서 서로가 더 성장할 수도 있고 한번 기회를 줘봤는데 의외의 발견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몰랐던 양민혁 선수의 성공 가능성이 오히려 과감하게 기회를 줌으로써 새롭게 터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어린 자원들이 지금 안 그래도 오른쪽 윙에 숫자도 부족하고 믿고 쓸 만한 1군 선수단데 주전도 부족한 상황에 어린 선수들을 일단 경쟁시켜보자. 그리고 빠르게 팀에 적응을 시켜서 1군에 바로 안착할 수 있게끔 적응을 좀 도와주자, 이끌자. 뭔가 그런 느낌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구단이 좀 양민혁 선수를 일찍 소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토트넘 허스퍼는 일단 한국인 선수가 이미 뛰고 있는 무대고 뛰었던 무대이기도 하죠. 이영표 선수도 있었으니까. 이영표 선수 그리고 미스터 토트넘 손흥민 선수도 있고 손흥민 선수가 또 주장으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구단들 중에서는 한국과 교류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인 선수에 대한 검증된 어떤 경험들도 있고 기대감도 당연히 높을 것이고 그리고 이미 쿠팡 플레이 시리즈를 통해서 뭐 아니면 토트넘 허스퍼의 구단 자체 행사를 통해서 한국과 교류를 참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워커랑 제 기억에 맞으면 벤 데이비스 이런 선수들도 토트넘 시절 때 워커가 또 토트넘에 있던 시절 때 한국에 와서 뭐 이것저것 체험도 하고 손흥민 선수랑 또 친분도 다지고 그랬던 시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만큼 토트넘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상당히 연이 깊게 닿아 있는 구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유망주들 어떤 선수에 대한 기량 이런 관찰이 다른 잉글랜드 구단들 대비 조금 더 접근성이 좋아서 아니면 더 많이 관심을 가졌을 그런 가능성이 저는 더 높지 않았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윙 자리가 필요했죠. 토트넘은 지금 이미 윙 자리가 필요하다. 사실 말씀해 주셨던 이 맨시티도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윙 자리가 상당히 급한 자리이기는 한데 토트넘 허스퍼도 마찬가지로 지금 윙 자리가 급합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오른쪽 윙 자리에 쓸만한 1군 선수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윙 자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한몫을 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같은 윙 자리가 필요하더라도 맨시티는 조금 더 즉시 전력감을 원하고 큰 돈을 들여서라도 지금 당장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에서 활약이 가능한 어느 정도는 더 완성된 수준의 선수를 영입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토트넘은 물론 이거는 팬들이 굉장히 불만스러워하는 상황이긴 한데 같은 포지션의 선수를 영입하더라도 다른 구단보다 좀 더 유망주 영입을 노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유망주 영입을 노리는데 웃긴 건 또 돈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실 레비 회장이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굉장히 많이 쓰는데 토트넘의 팬분들은 이제 정말 1군에서 팀이 1군에서 더 많이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1군 무대에서 준비되어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변수가 적은 완성된 선수를 좀 데려오기를 원하는데 그동안 레비 회장과 토트넘 구단의 움직임은 항상 뭔가 똑같은 포지션에 다른 구단과 보강을 하더라도 더 뭔가 어린 선수들을 좀 중요시 여겼던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린 선수를 중요시 여기는 경향에 2006년생 양민혁 선수가 레이더망에 들어온 게 아닐까. 한국에 대한 관심도 큰 팀이고 접근성도 좋고 여기에 윙 자리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했고 그리고 똑같은 윙 자리를 보강하더라도 좀 더 다른 구단 대비 어린 선수를 찾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왔던 토트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세 가지의 교집합인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의 레이더망에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강원의 이제 18세 이하 팀, 유스팀이죠. 강릉제일고 소속일 때부터 두각을 냈던 선수입니다. 다른 때도 사실 뭐 양민혁 선수에 대한 언급이 오르내리곤 했었지만 역시 가장 지금처럼 기대할 만한 자원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거는 강릉제일고에 다닐 때부터 그 어떤 평가가 쭉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작년이죠. 2023년 중에 준프로 계약이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빠르면 이미 작년 시즌 중반에 K리그1 강원FC 1군에 합류하는 것이 예정돼 있었던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합류가 잠깐 연기가 되었고요. 올 시즌 개막을 앞둔, 정확히는 이제 지난 시즌이 끝나고 새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2023년 12월 29일에 강원FC와 준프로 계약을 맺습니다. 아직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이제 고3으로 진학을 앞둔 선수가 빠르게 K리그1 1군 무대에 이름을 좀 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양민혁 선수가 바로 시즌 개막 전부터 이미 강릉제일고 때 받았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강원에 이번에 데뷔하는 준프로 계약을 맺은 선수가 정말 대단한 드리블러다라는 이야기들은 이미 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들려왔었습니다. 저도 이제 양민혁 선수를 원래부터 일찍이 알았던 건 아닌데 이미 중계 준비를 하고 현장에 취재를 다니면서 수많은 분들이 양민혁 한번 지켜봐라 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드리블러의 프로필이, 드리블러의 능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 드리블에 주목을 해서 좀 선수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양민혁 선수가 대단한 거는 제가 볼 때 성장 속도인 것 같아요. 1, 2년 사이에 지금 해낸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드리블, 그 드리블이 실제로 프로 무대에 데뷔했을 때는 일찍이 먼저 주목을 받았던 포인트가 딱 드리블이었어요. 근데 사실 아직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된, 한국 나이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딱 19살이 된 선수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자기보다도 프로 경력이 몇 년 아니면 뭐 10년 넘게 많은 선수들을 앞에 두고 당돌하게 드리블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거의 대부분 다 제쳐냈습니다. 초반에 그래서 양민혁 선수가 너무 과감하게 자신의 어떤 무기를 마음껏 드러내다 보니까 리그를 보시는 팬분들도, 또 강원 팬분들도 이 선수는 대박이다, 정말 보물이다, 바로 초반부터 그런 반응들이 쭉 이어지기 시작했고요. 초반에는 그런 드리블에서 뭔가 인상 깊은 장면들이 나왔는데 경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양민혁 선수가 킥이 발전합니다. 중반기 이후에 양민혁 선수가 넣었던 골들을 보면요, 골수가 많아지기도 했지만 원더골이 상당히 많았어요. 정말 그 자신의 빼어난 킥력을 바탕으로 여러 각도 혹은 먼 거리에서도 대단한 골들을 뽑아내면서 양민혁이 단순한 슈퍼 루키를 넘어서 올 시즌 K리그1의 최고의 스타구나 라는 느낌을 준 게 딱 중반기 때쯤부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이 선수가 그냥 슈퍼 루키를 넘어서 K리그1의 현재 최고의 선수다 라는 느낌을 줬던 게 딱 중반기 이후부터의 기간이었었거든요. 그런 킥력의 발전, 그리고 스스로 조금씩 더 동료를 활용하는 이른바 플레이메이킹이라고 하죠. 기회를 창출하고 동료들에게 볼을 배급해주는 데에도 더 여유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기량을 마음껏 끌어올리게 된 양민혁 선수가 됐습니다. 데뷔 시즌부터 시작하자마자 주전으로 도약을 했고 12골과 6개의 도움을 데뷔 시즌 K리그1에서 기록을 했고요. 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됐고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했고 프리미어리그 토트넘과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1군 팀에 합류 예정입니다. 이게 지난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정말 대단한 성장 속도가 아닐 수 없는데, 작년 이맘때 준프로 계약을 맺었던 선수가 1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에 관심을 받아서 이미 런던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 1년 동안 K리그1에서 보여줬던 성장 속도도 대단하고 유럽으로 진출한 이 선수의 프로필상의 성장 속도도 너무나도 대단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 선수가 참 기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일단 좀 드리고 싶고요. 양민혁 선수의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드리블. 드리블은 뭐 말할 수 없이 너무나도 현란한 드리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터치도 상당히 좋아요. 터치 좋고 드리블 잘하는 선수들의 특징은 판단이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터치를 할 때 자신의 터치에 대한 불확실함을 느끼는 선수는 볼을 계속 보면서 터치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시야가 좁아지죠. 반대로 터치가 그래도 여유가 있는 선수는 남들이 볼에 시선을 둘 때 본인은 볼에 시선을 두지 않고 볼이 오는 동안에 주위를 쭉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양민혁 선수가 그런 여유를 바탕으로, 그래서 그런 시야를 바탕으로 양민혁 선수가 동료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패스를 건네주고, 아니면 상대 수비가 어느 방향에서 다가오는지를 알고 어떻게 이 선수를 제치일지, 어느 방향으로 볼을 치고 나갈지 미리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시야 자체가 그래서 확 트여 있다는 점이 터치가 좋은 선수들의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점인데, 양민혁 선수도 딱 그렇습니다. 시야가 넓으니까 판단이 빠르고 그 판단 하에서 나온 추격물들, 패스라든지 슈팅이라든지 아니면 드리블이라든지 이런 결단이 상당히 간결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본인의 좋은 기술들, 또 간결한 어떤 템포의 패스들을 바탕으로
동료들한테 기회 창출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기본기가 상당히 좋다는 점, 판단 자체가 빠르다는 점, 뭐 드리블이 특히 현란하다는 점. K리그에서 양민혁 선수를 상대했던 선수들이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양민혁의 턴이 타이밍을 참 예측하기 힘들다. 등지고 있다가도 볼을 본인이 딱 골문 쪽 방향으로 돌려보낼 때 상대를 딱 제쳐내는 턴을 기가 막히게 해내는 선수가 양민혁이에요. 제가 볼 때 유럽에선 아무래도 더 많이 양민혁 선수가 두각을 내면 낼수록 분석을 해도 될 테고, 또 그들의 경합은 우리 한국 선수들의 경합보다는 아무래도 유럽 선수들의 경합이 조금 더 클 거예요. 훨씬 더 강할 겁니다. 피지컬적으로 그들은 더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더 견제를 많이 받는 조건에서도 양민혁 선수가 우리나라에서처럼 아주 부드러운 턴을 유려하게 보여줄 수 있는지는 당연히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K리그1에서의 보여준 모습대로라면 양민혁은 특유의 그 민혁 턴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특유의 볼을 앞으로 잡아두는 턴 동작이 상당히 좋다. 그 턴을 활용해서 자기 등 뒤에 있는 수비수를 제치고 자기가 앞으로 쭉 드리블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내는 그런 기술들이 상당히 잘 준비되어 있는 뭐 그런 선수라는 코멘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양민혁 선수가 등번호가 47번입니다. 47번 등번호 하면은 사실 너무 뒷번호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존재감이 있는 번호는 아니었는데, 맨체스터 시티의 필 포든이 대단한 활약을 하면서부터는 47번이 약간 포든의 번호, 그리고 뭔가 좀 성인 무대를 뒤흔드는 슈퍼루키에게 주어져도 더 이상 이상할 게 없는 번호, 뭐 이런 의미가 좀 부여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양민혁 선수가 롤모델로 필 포든을 뽑기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드리블, 턴 동작, 좋은 시야와 기회 창출 능력, 이게 잘 완성이 되면 필 포든처럼 되면 사실 더없이 좋겠죠. 왜냐면 필 포든이 사실 제가 볼 때 그런 장점을 가진 류의 선수들 중에서 가장 완성된 선수라고 느꼈거든요. 물론 올 시즌은 유로나 그동안의 어떤 피로 누적, 뭐 잔부상 때문인지 유독 올 시즌은 필 포든이 좀 어려워하고 있기는 해요. 폼이 완전히 뚝 떨어졌는데, 지난 시즌까지 포든은 사실 폼이 웬만해서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만능에 가까운, 무적에 가까운 선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건 어디까지나 양민혁 선수의 롤모델이 포든이라고 코멘트를 하기도 했었고, 결국 이제 양민혁 선수와 지금 플레이 스타일이 양민혁이 포든과 같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이런 장점이 포든과 그래도 일부 비슷한 면이 있으니 나중에 마무리 능력이나 포든이 가지고 있는 그 유연성, 이런 것들을 잘 계승받아서 잘 이제 성장시켜서 나중에는 포든 같은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일단 뭐 포든 선수가 조금 생각이 난다 정도의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 물론 풀 포든처럼 되려면 아마 많은 성장이 필요하기는 할 겁니다. 사실 이제 어린 선수들의 경우는 대부분 사실 1군 무대에서 바로 기회를 잡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지금 양민혁 선수도 2006년생이니까 유럽 내에서 봐도 굉장히 어린 나이의 선수인데, 보통은 임대를 우선 다녀옵니다. 왜냐하면 1군 무대에서 특히 프리미어리그 정도의 최상위 리그면 뛸 자리가 없어야 맞는 거예요. 그 팀이 웬만큼 시즌 준비를 이상하게 한 게 아닌 이상 그 선수가 아무리 어린 선수고 주목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1군 자리에 바로 자리가 주어지는 거는, 1군 무대에 바로 자리가 주어지는 거는 사실 확률상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뛸 자리가 없고, 또 하나는 프리미어리그 레벨에서 속해 있는 구단들은 뭐 어느 리그건 다 그렇겠지만 프리미어리그는 특히 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 리그는 하위권 팀들도 돈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매 라운드, 매 경기가 정말 살얼음판 같은 그런 긴장감을 주는 리그입니다. 자연스럽게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제 지도자나 팀 입장에서 봐도 즉시 성적을 내야 되는 게, 당장 성적을 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쓰는 선수는 즉시 전력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완성된 선수, 1군에서의 경험이 많은 선수, 어린 선수에게 기회를 줄 만한 여유가 길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어린 선수들이 임대를 좀 우선시 다녀오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고요. 임대를 가게 되면 잉글랜드 무대 내에서 임대를 갈 팀을 찾는다면 일단 경기를 많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하부 리그로 많이 떠납니다. 뭐 챔피언십, 2부 리그인 챔피언십이나 3부 리그인 리그1, 아니면 정말 뛸 자리가 조금 뭐 협소하다 하다면 뭐 리그2, 4부 리그라고 부르는 리그2까지도 이제 임대를 다녀오는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 해외 무대로 떠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정말 이 선수가 그래도 기량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네덜란드나 뭐 포르투갈 이런 리그들, 왜냐면 이 리그들이 최상위 팀들은 UEFA 대회에 나갈 만큼 대단한 스쿼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지 않은 팀들의 경우는 그래도 스쿼드 경쟁력이 제법 어린 선수가, 이 잉글랜드에서의 어린 선수가 덤벼들기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뭐 잘 평가를 받는다면 네덜란드나 포르투갈 같은 무대가 또 그 선수가 임대를 통해서 뭔가 다녀올 수 있는, 벨기에도 해당이 되고요. 그런 무대들이 또 1부 리그에서는 충분히 임대로 갈 수 있는 또 좋은 행선지가 될 수도 있죠. 보통은 그렇게 임대를 한두 시즌 정도 다녀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선수가 다른 리그의 1군 무대에서 얼마나 기량을 보여줬는지에 따라서 추후 시즌의 1군 스쿼드에 들어갈 만한 재능인지, 이에 대한 내부적인 평가를 받고 그 뒤에 서서히 기회를 좀 제공받는 경우들이 일단 많은 편이죠. 저는 지금 불가능할 상황은 좀 아니라고 보여요.
현재 이 토트넘 스쿼드나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했을 때 윙 자리가 지금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토트넘 공격에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마무리 시에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포인트가 측면 넓은 공간과 중앙 공격수, 3톱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3톱이 좌우로 넓게 벌어지겠죠? 그러면 사이의 공간이 빕니다. 측면 공격수와 중앙 공격수 사이의 공간, 왼쪽 중앙, 오른쪽 중앙, 그 사이가 비기 때문에 두 자리가 비겠죠. 그 하프 스페이스까지 미드필더나 풀백들을 전진시켜서 넓은 공간, 하프 스페이스 공간, 최전방 중앙, 이 5개의 자리를 비워두지 않는 게 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좀 철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격 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포인트가 그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공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폭을 벌리는 선수가 얼마나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면서 동료에게 안쪽을 파고드는 동료에게 좋은 패스를 제공해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는 그게 당연히 되죠. 왜냐면 손흥민 선수는 이미 상대팀의 집중 견제 대상이고 요즘 손흥민 선수 왼쪽 윙으로 뛸 때 보면 계속 상대 수비를 잡아당기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물론 골을 바라는 우리 입장에서는 손흥민 좀 중앙으로 들어와서 더 많이 슈팅 때릴 수 있는 각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지만 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견제를 계속 많이 당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걸 미끼 삼아서 동료한테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주고자 왼쪽 윙에서 손흥민 선수가 좀 넓게 퍼져서 상대를 끌어당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오른쪽은 그 역할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브레넌 존슨이 공을 잡아도 계속 판단이 아쉽고 클루셉스키는 중앙 자원이기 때문에 측면에 자주 서지는 않는 편이고 또 측면에 설 수 있는 선수 오도베르는 부상으로 빠져있고 마이키 무어는 물론 아주 좋은 재능이고 아마 토트넘에서 먼저 기회를 잡는다면 마이키 무어가 이미 기회를 잡기도 했고 더 많이 출전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클 텐데 그래도 이 선수도 일단은 너무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른쪽 윙이 너무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거든요. 결국 오른쪽에서 이렇게 재구시를 못하게 되면 상대 수비가 왼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런 손흥민 선수에 대한 견제만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손흥민 근처로 메디슨이 뛰어다닐 때 그때 공간이 비어야 메디슨의 마무리 능력도 더 잘 시도가 될 텐데 이미 손흥민 쪽으로 수비가 다 쏠려버리면 메디슨이 파고들려고 해도 파고들 만한 공간도 안 나오고 그냥 다 가로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물론이지만 손흥민 선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대편 공간, 오른쪽 공간에 윙이 활약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그 윙의 경쟁력이 토트넘은 너무 아쉬운 거죠. 사실 굳이 따진다면 지금 히샬르송이 너무 잦은 부상 때문에 사실상 없는 선수로 분류가 된다는 걸 생각해보면 왼쪽 윙도 손흥민이랑 베르너뿐입니다. 베르너 선수가 어쨌든 한 번은 레인저스전 끝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질타도 받았을 만큼 폼이 좀 들쭉날쭉한 편이라서 좌우 모두 윙이 가능한 이 양민혁 선수라면 그래도 충분히 지금 스쿼드의 두께가 얇아서라도 일단 일찍이 소집한 점 그리고 겨울에 뭔가 바로 구단이 임대를 보내진 않을 것으로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예측이 된다는 점에서 이 양민혁 선수 본인이 그래도 영국 무대에 너무 적응을 어려워하는 것만 아니라면 컵 대회나 리그 경기 때까지도 벤치에는 한 번쯤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특히 FA컵 대진을 물론 봐야 되겠지만 좀 초반 라운드 때 그래도 하브리그 팀들을 많이 만나서 여유가 좀 생긴다면 그러면 아마 양민혁 선수도 그때쯤에는 벤치 한번 들어서 자연스럽게 교체 출전을 좀 하게 되는 타이밍은 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선발은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한두 경기 교체로 나오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발자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좀 조기 수집을 했다는 이야기를 드렸지만 냉정히 본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입지가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요즘 성적이 너무 안 나오고 있고 두 번째 시즌인데도 전술적인 유연성이 전혀 따라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토트넘 팬분들이 지금 불만이 많죠. 다만 이제 아직 구단은 그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좀 믿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기는 한데 지금보다 성적을 더 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굉장히 답답한 최근 토트넘의 경기력이고 실제 결과도 많이 아쉬운 편이고요. 부진한 이유를 굳이 꼽자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격적으로 팀 컬러를 바꿔놓으면서 우리가 지난 시즌 대비 기준으로 보면 경기를 보는 재미, 토트넘이 가지고 있는 공격 과정의 역동성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끌어올려 놓기는 했어요. 문제는 밸런스와 유연성입니다. 특히 올 시즌 가장 느껴지는 아쉬움은 제가 볼 때 밸런스인데 매 경기 시작할 때는 정말 강하게 압박을 하거든요. 근데 압박을 하고 15분, 20분 지나면 어떤 팀이어도 안 지칠 수가 없어요. 지치고 나서의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에너지 레벨을 좀 많이 불태워서 선수들이 막 압박도 하고 공격적으로 시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특정 시간대 딱 중반 정도만 지나면 오히려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압박을 나가긴 나가는데 선수들이 그만큼 많이 뛰지 못하고 계속 수비에서 허점만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경기마다 계속 쭉 토트넘은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있었던 카라바오컵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도 내용 자체는 물론 토트넘이 결과상 결국 이기기는 했지만 그때도 전반 초반 후반 초반은 토트넘이 지배를 했고 딱 그 시간대에 골을 많이 넣긴 했어요. 근데 전반 중반 후반 중반 이후에는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그대로 원정팀 맨유한테 흐름을 다 넘겨줬습니다. 요즘에 이제 리그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리버풀전만 보더라도 리버풀전은 다른 경기 대비 그래도 조금 신중하게 토트넘이 출발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압박이 필요할 때 압박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압박을 그래서 나갔더니 나감과 동시에 뒤가 열려서 그 한 번의 틈을 리버풀이 놓치지 않고 골을 넣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경기 운영에도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공수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는 감독이 아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상대가 강하게 압박을 하면 빌드업 시 볼 간수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메디슨이 자꾸 내려오고 쿠루셉스키가 내려오고 측면에 윙이 내려오고, 그러다 보면 공격 진영에 2명, 3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자원들이 다 후방에 머무르는 거예요. 메디슨처럼 공격에서 창의성을 좀 그래도 더해줄 수 있는 선수, 아니면 타격을 해줄 수 있는 선수면 위로 좀 끌어올려야 되는데 빌드업이 안 풀린다는 이유 때문에 자꾸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 패스를 확실히 순환시키지 못하고, 패스를 확실히 상대 진영으로 보내지 못하고 아래에서 그냥 롱패스만 찹니다. 그 롱패스를 차는데 위에 남아있는 선수가 1명, 2명 이렇게만 남아있으면 당연히 상대 수비가 그 볼은 따내죠. 한두 명만 남아있는데 어떻게 롱패스에서 그 세컨볼 싸움까지 토트넘이 우위를 가져가겠어요. 공격 과정에서도 밸런스가 아쉽고 수비에서도 밸런스가 아쉽고, 제가 볼 때 요즘 느껴지는 가장 큰 아쉬움은 포스테코글루가 전술적으로 밸런스를 아예 못 잡고 있다. 허점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고 이미 그게 많이 읽혀서 토트넘을 만나는 팀들이 굉장히 쉽게 대응하고 있다는 분위기는 좀 전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계약 기간은 지금 반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저도 국내 기사를 찾아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팀들이 뭐 바르셀로나가 일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니폼 합성 사진을 저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색깔이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던데 약간 아직 어색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일단 그런 이적설도 있었고, 이외에도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설, 뭐 바이에른 뮌헨 이적설, 뭐 독일 쪽으로의 무대까지 포함을 해서 다양한 클럽들이 일단 이어지긴 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랑. 계약 기간이 반년 남아있기 때문에 반년 남아있는 선수는 누구든 이적설이 안 따라올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 선수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어디로 갈 것이다, 아니면 반년 전부터 축구는 보스만 룰에 의해서 이후에 어느 팀을 갈지 선수가 미리 협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 자리가 열리는 게 계약 기간이 반년 남았을 때부터입니다. 손흥민 선수도 얼마 안 남았죠? 계약 기간이 이번 시즌까지인데 1월 되면 반년 남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을 물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는 거라 생각이 드는데,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아직까지는 믿을 만한 이적설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적설의 출처들이 다 팬들로부터 그렇게 공신력을 인정받은 매체들로부터 언급된 이적설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그냥 반년 정도 계약 기간이 남은 선수에게 항상 그냥 일상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좀 식상한 레퍼토리의 이적설이 지금 손흥민 선수에게도 있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실제로 손흥민 선수나 토트넘 구단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길은 없지만, 손흥민 선수는 그동안에 보여준 모습을 보면 워낙 토트넘에 대한 애정이 크고 토트넘을 위해서 스스로 더 뭔가 선수 생활에 시간을 더 쏟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큰 걸로 느껴졌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자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토트넘도 지금 손흥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팀 내에서의 영향력, 스타성, 실력 어느 것 하나 사실 빼놓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요즘에 이제 토트넘이 조금 팀 전체가 부진에 빠져 있고, 뭐 손흥민 선수도 이제 골을 못 넣고 다소 이제 좀 뭐 부진에 빠졌던 그런 경기들도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인 선수를 토트넘이 쉽게 내주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도 재계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일단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무대에서 한국 선수들이 성공을 하려면 경합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피지컬적으로 한국 선수가 부딪힌 것보다 유럽 선수들이 부딪히는 게 훨씬 더 세고, 그들의 견제가 아무래도 더 강하게, 더 어떻게 보면 정말 빡빡하게 붙을 가능성이 큰데, 양민혁 선수가 과연 그런 상대, 정말 달라진 환경에서의 피지컬적인 경합을 얼마나 잘 이겨낼 수 있는지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관건이지 않을까 싶고, 그 여부를 보기 전까지는 유럽 무대에서 양민혁 선수가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떨지를 미리 낙관하는 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변수는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후연, 그리고 만약 1군 무대에서 기회를 잡는다면 뭐 교체 출전했을 때 시간들을 좀 보고 양민혁 선수의 유럽 무대에서의 성공 여부를 좀 확실하게 평가를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현실적인 양민혁 선수의 향후 전망은 정말 잘 된다면 올 시즌 안에 1군에서 그래도 교체 출전 기회를 좀 잡고 거기서 인상을 남겨서 이후 시즌까지도 일단 1군 스쿼드에 계속 남아있게 된다면 그게 사실 제일 베스트가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올 시즌은 일단 팀에 남아서 기회를 잡는다고 해도 이후 시즌들은 일단 임대를 갈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분명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들기는 해요. 임대를 가면서 어린 선수로서 조금 더 유럽 무대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 당장 토트넘 1군에서 굉장히 많은 경기에 출전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임대를 통해서 유럽 무대 자체에 대한 출전 경력을 늘려나가고,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기량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왜냐면 지금 나이대가 많이 뛰면서 성장을 시켜야 돼 아주 중요한 또 나이대로 봐야 되거든요. 토트넘 입장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만약 올 시즌 내에 출전 기회를 잡았는데 이 양민혁 선수가 너무나도 좋은 어떤 인상을 남겨준다, 그러면 임대 없이도 뭐 1군 스쿼드에 남는 것도 아예 불가능한 그림은 아니다. 대신 확률은 좀 적은 일이니 뭐 양민혁 선수가 정말 우리의 희망 사항대로 짧은 시간 동안 정말 강렬하게 1군 무대에서 인상을 좀 남겨주기를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